1934년 봄, 도쿄 시나가와역 대합실에서 한 젊은 조선인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3,000엔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도쿄 노동자의 3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은 상하이 임시정부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 경찰은 모든 조선인의 수화물을 검사하고 있었고 1,000엔 이상을 소지한 자는 즉시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은 윤보선, 24살이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누가 그에게 이 임무를 맡겼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는 어떻게 일본 제국에서 가장 삼엄한 경비를 뚫고 이 거금을 빼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날 아침 윤보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의 하숙집 방은 도쿄 홍고 지역의 좁은 골목에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 그는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기 위해 낡은 양복을 선택했고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아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은 사치였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사람들이 그의 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사고 인쇄기를 돌리고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가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행 가방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이중 바닥이 있었습니다. 3,000엔은 얇은 지폐다발로 나뉘어 가방의 안감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가방을 열면 그들은 책 몇 권과 옷까지만 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가방을 두드려 보거나 무게를 재면 윤보선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는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평범한 학생 가방치고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는 몇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조금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숙집을 나서면서 그는 주인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일본인 노파였고 윤보선을 친손자처럼 대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윤군? 그녀가 물었습니다. 윤보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서관에 갑니다. 시험 준비를 해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나가와 역으로 가서 거기서 요코하마행 기차를 탈 것이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그는 상하이행 배를 탈 것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배고플 테니까요. 윤보선은 도시락을 받으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친절한 노파는 자신이 제국의 적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았습니다. 거리는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도쿄의 아침은 언제나 소란스러웠습니다. 전차 소리, 상인들의 외침, 학생들의 웃음소리. 윤보선은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는 평범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빨리 걷지도 너무 느리게 걷지도 않았습니다. 가방을 너무 꽉 쥐지도 너무 느슨하게 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나가와 역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그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 윤보선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대합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행객들, 상인들, 학생들, 그리고 경찰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곳곳에 서 있었고 그들의 눈은 날카롭게 군중을 훑고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매표소로 걸어갔습니다. 요코하마까지 1등석 한정 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매표원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조선인이신가요? 윤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표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표를 건넸습니다. 플랫폼 3번입니다. 기차는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윤보선은 표를 받아들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플랫폼으로 가는 길목에는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은 여기서 신분증과 소화물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윤보선은 줄을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5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검사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관은 꼼꼼했습니다. 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고 때로는 안감까지 뒤졌습니다. 한 남자는 가방에서 많은 양의 현금이 발견되어 끌려갔습니다. 윤보선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자신의 차례가 오면, 만약 경찰관이 가방의 이중바닥을 발견하면,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공포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신분증,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윤보선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윤보선, 조선인, 학생,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윤보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요코하마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윤보선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여세요. 이 순간이었습니다. 윤보선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경찰관은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책 몇 권, 옷가지, 도시락, 평범한 학생의 짐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보선이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가방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가방의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윤보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의 손가락이 안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윤보선은 숨을 참았습니다. 경찰관은 무언가를 느꼈을까요? 이중 바닥의 미묘한 두께를? 하지만 경찰관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좋습니다. 가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윤보선은 가방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기차는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윤보선은 1등석 객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코하마에서 그는 또 다른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기 전에도. 그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의 상처내는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경계를 늦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객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보선은 눈을 떴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일본인으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보선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윤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신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보선은 그를 관찰했습니다.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비밀경찰은 어디에나 있었고 그들은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윤보선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학생이신가요?
윤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공부하십니까? 법학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법률가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는 다시 신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윤보선은 안도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농촌으로. 벚꽃나무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윤부선은 그것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1시간 후 기차는 요코하마에 도착했습니다. 윤부선은 가방을 들고 플랫폼으로 내렸습니다. 항구 도시의 공기는 짠맛이 났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구 앞에는 또 다른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삼엄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더 많았고 그들은 더 꼼꼼하게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윤부선은 줄을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10명이 넘는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신분증과 여행 목적을 말씀하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윤부선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상하이로 갑니다. 사업차 방문입니다. 경찰관은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업? 학생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윤부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돕습니다. 무역업입니다.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방을 여세요. 윤부선은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경찰관은 내용물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책, 옷, 도시락. 그리고 그는 가방을 뒤집었습니다. 안감을 만졌습니다. 윤부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경찰관의 손가락이 이중바닥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느꼈을까요? 경찰관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윤부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가방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윤부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행 중에 읽으려고요. 경찰관은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가세요. 윤부선은 가방을 챙겨 들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 항구는 혼잡했습니다. 상하이행 배는 부두 끝에 정박해 있었고 승객들이 줄지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그 줄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승선 전에 마지막 검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관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밀수를 단속하는 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의 눈은 경찰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윤보선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은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땀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보선은 달랐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제국의 법을 위반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그는 즉시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고문, 재판, 그리고 아마도 사형. 드디어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세관 직원은 중년의 남자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보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신분증. 윤보선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세관 직원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인, 학생, 상하이로 간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윤보선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상하이에 무슨 일로 가십니까? 친척을 방문합니다. 윤보선이 대답했습니다. 세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여세요. 윤보선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열었습니다. 세관 직원은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책,
옷, 도시락. 그는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책의 페이지를 넘기고 옷의 주머니를 뒤지고 도시락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방 자체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안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윤부선은 숨을 참았습니다. 세관 직원의 손가락이 이중바닥의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눌러보았습니다. 윤부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세관 직원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 가방 바닥이 좀 이상한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윤부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가방입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라 바닥이 좀 두껍습니다. 세관 직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뒤집어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평범한 가방과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세관 직원은 윤부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가방 열어봐야겠습니다. 바닥을. 이 순간이었습니다. 윤부선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승객이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내 짐을 왜 이렇게 뒤지는 거요? 나는 일본 제국의 시민이요. 세관 직원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윤보선 앞에 세관 직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밥 붙는 날이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윤보선에게 가방을 돌려주었습니다. 좋습니다. 가세요. 하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가방을 사세요. 윤보선은 가방을 챙겨 들고 승성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배에 오르자 윤보선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요코하마 항구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땅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삼천에는 여전히 가방 안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동안 그는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배 안에도 일본 제국의 스파이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객실로 향했습니다. 3등석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객실에는 다른 승객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인과 조선인이었습니다. 윤보선은 구석 침대를 선택했습니다. 가방을 침대 밑에 밀어넣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경찰관들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 의심스러운 표정, 가방을 뒤지는 손. 만약 그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세관 직원이 가방 바닥을 열었다면, 윤보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밤이 되었습니다. 배는 어둠 속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 상하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망명자들, 꿈을 잃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무기를 살까요? 인쇄기를 돌릴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윤보선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전달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삼천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갑판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윤보선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승객이었습니다. 나이든 조선인 남자였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윤보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하이로 가시나요? 네, 윤보선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는 길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향수가 묻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떠나 계셨습니까? 윤보선이 물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일본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이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했을 것입니다. 윤보선은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도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갈 때 고향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일본 제국의 지배 아래 있을까요? 아니면 자유로워져 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했습니다. 이 3,000엔이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의 노력이 언젠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남자는 담배를 다 피우고 갑판을 떠났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윤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바다와 별과 함께. 다음 날 아침, 배는 여전히 항해 중이었습니다. 윤보선은 일찍 일어나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보선은 그것을 오래 즐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객실로 돌아가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침대 밑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꺼내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변함없었습니다. 3,000엔은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할 때까지.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윤보선은 다른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인들, 노동자들, 가족들. 하지만 한 테이블에 앉은 두 남자가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웠고 너무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스파이일까요? 아니면 그와 같은 독립운동가일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배는 상하이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윤보선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는 갑판으로 나가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육지가 보였습니다. 상하이였습니다. 그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곧 그는 임시정부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3,000엔을 전달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끝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날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지 시작일까요? 배가 상하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보선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하선 게이트에는 중국 세관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본 세관만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승객을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윤보선의 차례가 왔습니다. 세관 직원은 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윤보선은 항구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일본 제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방 안에는 여전히 3,000엔이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항구 밖에서 한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조선인으로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보선을 보자 다가왔습니다. 윤보선 씨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윤보선은 고개를 끄덕여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윤보선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이? 네, 윤보선이 대답했습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윤보선을 이끌고 항구를 떠났습니다. 상하이의 거리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가 살아남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78살의 박철수 씨입니다. 그의 손은 지금도 떨리고 있습니다. 7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박 씨는 1934년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윤보선을 처음 만났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겪었는지 알았습니다. 도쿄에서 상하이까지 그 여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박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윤보선이 곧 훨씬 더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밤 박 씨를 포함한 3명의 생존자들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섭니다. 그들이 밝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윤보선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상하이 프랑스 조개지의 좁은 골목. 3층짜리 낡은 건물 안에서 윤보선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작고 어두웠으며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가져온 3,000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폐 다발들이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그 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석 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인쇄기를 돌리고 요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무기를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에는 우리는 또 다른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윤군. 윤보선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다시 도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떠나야 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김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윤보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가져와야 합니다. 5,000엔입니다. 밤하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5,000엔은 도쿄 노동자의 5년치 급여였습니다. 그런 거금을 일본 제국의 감시망을 뚫고 빼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윤보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윤보선은 임시정부가 마련해준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000엔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숨길 것인가? 어떻게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할 것인가?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중 바닥 가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정교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더 대담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누군가가.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목숨을 걸고 윤보선을 도왔을까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윤보선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암호를 가르쳤습니다. 비밀 연락망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그에게 도쿄의 협력자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상철입니다. 김구가 말했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무역업을 하는 조선인입니다.
겉으로는 친일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금원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5천엔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이 그 돈을 빼돌리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윤보선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이상철.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왜 그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걸까요? 출발 전날 밤, 김군은 윤보선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상하이의 야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군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윤군,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윤보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조국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일은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윤보선은 김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김구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하지만 용기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윤보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상철을 믿으십시오. 그는 우리 편입니다. 하지만 도쿄에는 우리의 적들도 많습니다. 일본 경찰뿐만 아니라 조선인 밀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우리를 팔아넘깁니다. 조심하십시오. 윤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구의 경고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하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 날 아침 윤보선은 상하이를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배가 아니라 기차를 탔습니다.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베이징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인천으로, 그리고 인천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로, 시모노세키에서 기차를 타고 도쿄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윤보선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도시에서 하루씩 머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알아챌 수 있는 한에서는. 도쿄에 도착했을 때 윤보선은 먼저 자신의 하숙집으로 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래 떠나 계셨네요, 윤군. 어디 갔었어요? 윤보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친척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상하이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하이라니 먼 곳까지 다녀오셨네요. 피곤하시겠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윤보선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보선의 일상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이상철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천엔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상하이로 가져갈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윤보선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우에노 공원의 연못가였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노인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보선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올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정확히 3시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조선인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중절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보선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윤보선은 암호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윤보선 씨군요. 저는 이상철입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상철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보선은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김구의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5,000엔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윤보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최근 조선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상하이로 가는 사람들을요. 그들은 임시정부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만 3명의 조선인이 체포되었습니다. 모두 돈을 밀반출하려다 걸렸습니다. 윤보선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상철은 윤보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써야 합니다. 더 대담한 방법을요. 그들은 공원을 떠나 근처 찻집으로 갔습니다. 2층 구석자리에 앉아 이상철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5,000엔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대신 우리는 그것을 나눌 것입니다. 당신은 2,000엔만 가지고 갈 것입니다. 나머지 3,000엔은 다른 방법으로 보낼 것입니다. 윤보선은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뇨? 이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교 우편입니다. 제 무역회사는 상하이에 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서류를 주고받습니다. 그 서류 속에 돈을 숨길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외교 우편을 함부로 열어보지 못합니다. 윤보선은 그 계획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영리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의심하면요?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10년 넘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신뢰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의심한다 해도 그들은 증거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돈은 서류 사이에 아주 얇게 숨겨질 것입니다. 윤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가져갈 2,000엔은 어떻게 숨깁니까? 이상철은 가방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상자 안에는 두꺼운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법률 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이 책을 열자 윤보선은 놀랐습니다. 책의 페이지들이 속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 지폐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속이 빈 책입니다. 이상철이 설명했습니다. 2,000엔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책이지만 실제로는 금고입니다. 경찰이 검사할 때 그들은 책을 펼쳐볼 것입니다. 하지만 속이 빈 부분은 중간 페이지들입니다. 앞뒤 몇 페이지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대충 훑어보면 평범한 책으로 보일 것입니다. 윤보선은 그 책을 들어고 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법률 서적은 원래 두껍고 무거웠으니까요. 훌륭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또 다른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제국 내무성의 공식 서신입니다. 물론 위조입니다. 하지만 아주 정교한 위조입니다. 이 서신은 당신이 정보 업무로 상하이에 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경찰이 당신을 의심하면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입니다. 윤보선은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 서신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도장, 서명, 용지까지 모두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이상철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세공, 서해가, 심지어 전직 관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합니다. 윤보선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면서 이상철은 윤보선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출발은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까지 평범하게 지내십시오. 수상한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요.
윤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철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윤군.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조국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이상철은 한쪽으로, 윤보선은 다른 쪽으로. 두 사람 모두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찻집 건너편 건물의 2층 창문에서 한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 남자는 쌍안경을 내려놓고 전화기를 틀었습니다. 목평을 확인했습니다. 윤보선과 이상철 둘 다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먹잇감이 도망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남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는 왜 윤보선을 감시하고 있었을까요? 1934년 여름,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의 비밀 기록 보건소에는 한 가지 이상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인 학생들의 건강검진 기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의료 기록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학생들의 기록에는 붉은 별표가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암호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기록들은 일반 의료 기록과 분리되어 비밀 보관소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기록들 중 하나에 윤보선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33년 가을, 그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검진 결과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이 비밀 보관소로 옮겨졌습니다. 왜일까요? 윤보선의 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일본 제국은 왜 그것을 숨기려 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75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의료 기록을 공개합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윤보선이 이상철과 헤어진 후 그는 하숙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도쿄 시내를 배회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방향을 바꾸고 갑자기 멈추고 상점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가 알아챌 수 있는 한에서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그는 마침내 하숙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그는 이상철이 준 책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법률 서적. 그는 책을 열고 속이 빈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2,000엔이 빽빽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세어보았습니다. 정확히 2,000엔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다시 닫고 책장에 꽂았습니다. 다른 책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조 서신을 꺼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혹시 함정은 아닐까? 혹시 이상철이 실제로는 일본 경찰의 스파이는 아닐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그는 다시 요코하마로 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로. 하지만 이번에는 더 위험했습니다.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었으니까요. 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야 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보선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강의를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그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남자가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계속 윤보선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긴장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서가 뒤에서 그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윤보선이 앉았던 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숨었습니다. 몇 분 후 그 남자가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윤보선을 찾고 있었습니다. 윤보선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는 맞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일까요? 일본 경찰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남자는 잠시 서 있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윤보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밤 윤보선은 이상철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우에노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밤이었습니다. 공원은 어두웠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윤보선은 이상철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감시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당신을 감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윤보선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까?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획을 취소하면 그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계획을 앞당겨야 합니다. 일주일 후가 아니라 모레 떠나십시오. 윤보선은 놀랐습니다. 모레요? 그렇게 빨리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이 준비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모레 아침 첫 기차를 타십시오. 요코하마로 가서 그날 오후 배를 타십시오. 빠르게 움직이면 그들은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윤보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다리면 더 위험해질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레 떠나겠습니다. 이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 밤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험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상철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밤, 윤보선은 이상철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은 도쿄 중심가의 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이상무역 주식회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상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사무실 안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책상, 서류 캐비닛, 전화기, 평범한 무역회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윤보선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창고였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한 상자를 열고 안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윤보선은 놀랐습니다. 권총이요? 저는 총을 쏠 줄 모릅니다. 이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보험입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이것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윤보선은 권총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은 또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일본인 옷입니다. 만약 추격을 받으면 이것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러면 조선인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윤보선은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상철은 정말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윤보선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당신도 체포될 것입니다. 이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의병이었습니다. 1910년 일본이 조선을 병합했을 때 그는 산으로 들어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평생 목과를 짚고 다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을.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총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으니까요. 대신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독립운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윤보선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이상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짜 영웅은 당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 저는 단지 뒤에서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철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살아서 상하이에 도착하십시오. 그것이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윤보선은 사무실을 나와 하숙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이상철이 준 속이 빈 책. 그는 권총을 가방 밑바닥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옷을 따로 챙겼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내일 일어날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차, 검문소, 경찰, 배.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 윤보선은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먼저 떠납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숙집을 나섰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곧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그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뛰지는 않았습니다. 수상해 보이지 않으려고. 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매표소로 갔습니다. 요코하마까지 1등석 한 장 주세요. 매표원은 표를 건넸습니다. 플랫폼 5번입니다. 기차는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윤부선은 표를 받아들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줄을 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했습니다.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신분증.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윤보선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요코하마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여세요. 윤보선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경찰관은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옷, 책들. 그는 속이 빈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윤보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은 책을 펼쳤습니다. 앞 몇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가세요. 윤보선은 가방을 닫고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기차에 올랐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코하마에서 또 다른 관문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기 전에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일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도쿄 제국경찰청 지하 3층,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UM0544라는 암호명을 가진 특수문서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극비 파일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각 파일마다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열람시 즉시 소가. 1934년 여름, 이 보관소에 새로운 파일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표지에는 윤보선, 위험도 최상급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도쿄 하숙집 방 배치도, 매일 다니는 경로, 만나는 사람들의 명단, 심지어 그가 자주 가는 찻집의 좌석 번호까지.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차는 반드시 상하이에 도착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함. 누가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일본 제국은 24살 학생 한 명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윤보선은 자신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코하마행 기차 안에서 윤보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방 손잡이를 쓰다듬고 있었고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객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아침 신문을 읽거나 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보선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이상 처리해준 마지막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찰만 조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선인 밀고자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당신 옆에 앉아 친구인 척하다가 역에 도착하자마자 당신을 팔아넘길 것입니다. 윤보선은 주변을 슬쩍 둘러고 왔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중년의 조선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가끔 윤보선 쪽을 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가 한 작은 역에 정차했을 때 그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학생이신가 보군요. 어디로 가십니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윤보선은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요코하마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요코하마로 갑니다. 사업차 가는 길이죠. 혹시 상하이 쪽으로 가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윤보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 남자는 갑자기 상하이 얘기를 꺼낸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아니요, 저는 요코하마에만 갑니다. 윤보선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남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상하이로 가는 조선인들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경찰 검문이 아주 심하다던데요? 그 순간 윤보선은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그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는 척 했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속이 빈 책이 아니라 진짜 책이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보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차가 요코하마에 도착할 때까지 남은 시간은 40분. 윤보선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책장을 넘기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요코하마 역에서 검문을 통과하고 항구로 가서 오후 2시 배에 승선하고 이틀 후 상하이에 도착하는 것. 간단해 보였지만 각 단계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코하마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윤보선도 가방을 틀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남자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항구 쪽으로 가신다면 제 차를 태워드릴 수 있습니다. 윤보선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친구가 마중 나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럼 이것이라도 받아두십시오.
혹시 요코하마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십시오. 윤보선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수출입 무역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차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보선은 그 남자보다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재빨리 섞여 들어갔습니다. 요코하마 역 출구에는 예상대로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찰관들이 평소보다 2배는 많았고 그들은 특히 조선인으로 보이는 승객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줄을 서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던 한 조선인 청년이 검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그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고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한 듯 다른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청년은 창백한 얼굴로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경찰관들은 그를 끌고 갔습니다. 윤보선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을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청년에게서 무엇이 발견된 걸까요?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금지 물품이었을까요? 그리고 저 청년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 걸까요? 드디어 윤보선의 차례가 왔습니다. 경찰관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그의 눈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신분증과 여행 목적을 말하시오. 윤보선은 신분증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상하이로 갑니다. 정부 업무차 방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철이 준 위조 서신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은 서신을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장을 확인하고 서명을 확인하고 용지를 빛에 비춰보기까지 했습니다. 윤보선은 숨을 참았습니다. 위조가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오랜 시간 서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정부 업무라 어떤 업무입니까? 무역 협상입니다. 상하이 일본 영사관과의 협력 건입니다. 윤보선은 이상철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가방을 여시오. 윤보선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열었습니다. 경찰관은 내용물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그리고 책들. 그는 각 책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반 책들은 대충 훑어보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속이 빈 책, 두꺼운 법률 서적을 집어들었을 때 그는 멈췄습니다. 이 책 꽤 무겁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윤보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률 서적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경찰관은 책을 펼쳤습니다. 앞 몇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윤보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경찰관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속이 빈 부분으로. 그 순간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내 지갑을 훔쳐갔어! 한 일본인 여성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윤보선 앞에 경찰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가십시오. 하지만 상하이에서 조심하십시오. 요즘 그곳이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윤보선은 가방을 챙겨 들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2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배에 오르는 순간 그곳에서 진짜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요코하마 항구는 평소보다 더 혼잡했습니다. 상하이행 배는 부두 끝에 정박해 있었고 승객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보선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승성 게이트 근처에 평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너 명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객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날카롭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윤보선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특정 인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찾고 있는 걸까요? 윤보선은 모자를 더 깊이 둘러쓰고 줄의 중간쯤에 섰습니다. 너무 앞에 서면 눈에 띄고 너무 뒤에 서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승객들과 자연스럽게 섞이려 노력했습니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윤보선은 비밀 경찰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혼자 여행하는 젊은 조선인 남성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비밀 경찰 한 명이 다가가 무언가를 물었고 청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따로 불려나갔습니다. 윤보선은 긴장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공포는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이었고 그것은 곧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승성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세관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윤보선, 조선인, 상하이행.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서 있던 비밀경찰 한 명을 쳐다보았습니다. 비밀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상하이에 무슨 일로 가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윤보선은 위조 서신을 꺼냈습니다. 정보 업무입니다. 무역협상차 방문합니다. 비밀경찰은 서신을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윤보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젊으신데 정보 업무를 맡으셨군요. 대단하십니다. 그의 말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보조 역할입니다. 선배 관리들을 돕는 것뿐입니다. 비밀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윤보선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비밀경찰은 역 검문소의 경찰관보다 훨씬 더 꼼꼼했습니다. 그는 각 옷가지를 펼쳐보고 주머니를 뒤지고 심지어 가방의 안감까지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윤보선은 숨을 참았습니다. 속이 빈 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밀경찰이 그 두꺼운 법률 서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책,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무역 관련 법률을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윤보선이 대답했습니다. 비밀경찰은 책을 펼쳤습니다. 앞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중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윤보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부두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물을 싣던 크레인이 고장나면서 컨테이너 하나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비밀경찰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고가 많군요. 좋습니다. 승선하십시오. 하지만 상하이에 도착하면 일본 영사관에 보고하십시오. 윤보선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승선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배에 올랐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갑판에 서서 요코하마 항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제국의 땅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지만 윤보선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두 건물 2층 창문에서 한 남자가 망원경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 남자는 전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목표물이 배에 탔습니다. 상하이 지부에 연락하십시오. 그가 도착하는 즉시 체포하도록.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망원경을 틀었습니다. 윤보선의 모습이 렌즈 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시겠습니까? 1934년 여름, 상하이 프랑스 조개지의 한 낡은 건물 지하실에는 특별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창고였지만
벽 뒤에는 비밀 통로가 숨겨져 있었고 그 통로는 세 블록 떨어진 다른 건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통로를 아는 사람은 단 12명 뿐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핵심 요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통로를 생명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찰이나 중국 밀정들의 급습이 있을 때 이 통로를 통해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34년 8월 이 비밀 통로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누군가 배신했습니다. 12명 중 1명이 적에게 정보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그 배신자를 찾기 위해 비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자는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배신자들 중 1명이 윤보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배신자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동료들을 팔아넘겼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배는 천천히 상하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3등석 객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침대 밑에 밀어넣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요코하마 항구의 비밀 경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 의심스러운 질문들, 책을 넘기던 손. 만약 그 크레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비밀 경찰이 책의 속을 발견했다면, 윤부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객실에는 다른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인과 조선인이었습니다. 한 구석에는 나이든 조선인 부부가 앉아 있었고, 다른 구석에는 젊은 중국인 상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철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배 안에도 스파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윤보선은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배는 어둠 속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윤보선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갑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 상하이가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면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임시정부 사람들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2,000엔을 전달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끝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날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지 시작일까요? 갑판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보선은 긴장하며 돌아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으로 보아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윤보선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잠이 안 오십니까? 윤보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좀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시겠습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하이로 가시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그 남자를 슬쩍 관찰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하이에 오래 계셨습니까? 윤보선이 물었습니다. 3년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갑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마쳤으니까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윤보선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평범한 유학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다 피우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상하이에서.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윤보선은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자는 윤보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상하이가 위험합니다. 일본 경찰뿐만 아니라 중국 밀정들도 많습니다. 특히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윤보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경고인가요? 아니면 위협인가요?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윤보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갑판을 떠났습니다. 윤보선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정말 평범한 유학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정체가 있었을까요? 윤보선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경고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윤보선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하이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배는 상하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윤보선은 갑판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하이는 거대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항구는 배들로 가득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뒤섞인 도시였습니다. 윤보선은 긴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상하이 세관. 승객들이 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보선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세관 검사는 일본만큼 엄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세관 직원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윤보선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인이군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열어보십시오. 윤보선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세관 직원은 대충 내용물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책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가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윤보선은 가방을 닫고 항구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일본 제국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방 안에는 여전히 2,000엔이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항구 밖에서 한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조선인으로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보선을 보자 다가왔습니다. 윤보선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들은 항구를 떠나 상하이의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혼잡했습니다. 인력거, 자동차, 전차가 뒤섞여 있었고 사람들은 여러 언어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그리고 조선어. 윤보선은 이 혼란스러운 도시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양쪽에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남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특별한 리듬으로. 문이 열렸고 안에서 김구 선생이 나왔습니다. 윤군, 잘 왔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보선은 가방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김구는 가방을 열고 속이 빈 책을 꺼냈습니다. 그는 책을 펼쳐 2,000엔을 확인했습니다. 훌륭하네. 자네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그가 말했습니다. 윤보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김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모르는 것이 있네.
우리는 어젯밤 정보를 받았어. 일본 경찰이 자네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자네가 상하이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하려고 했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였지. 자네를 안전하게 데려왔어. 윤부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여전히 위험한 겁니까? 김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자네는 이제 일본 제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자네는 더 이상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네. 적어도 당분간은. 윤보선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제 망명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도쿄의 하숙집, 대학, 친구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김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우리와 함께 싸우는 거야. 임시정부에서 일하는 거지. 자네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해. 그리고 자네는 이미 증명했어. 자네가 우리 편이라는 것을. 윤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윤보선이 잠든 후 김구는 다른 요인들과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보선은 훌륭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김구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요인이 물었습니다. 김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그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그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이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조직을 파악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요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김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주변을 감시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요인이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는 골목을 걸어 다른 건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이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까? 일본인이 물었습니다. 요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윤보선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2,000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김구는 그를 조직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본인은 봉투를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합니다. 계속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받으십시오. 그는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인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건물을 떠났습니다. 배신자는 이미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보선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배신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의 배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기로 결심하기까지 35년이 걸렸습니다. 81살의 인영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녀는 1934년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비서로 일했던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윤보선 선생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22살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책상 앞에 서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지만 그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윤보선이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분의 영웅적인 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분이 상하이에서 보낸 마지막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왜 그분이 갑자기 사라져야 했는지를. 이 여사의 손이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윤보선 선생은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배신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는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첫 사흘은 평온했습니다. 윤보선은 임시정부 건물 3층의 작은 방을 배정받았고 낮에는 문서 정리와 번역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의 일본어 실력은 유용했습니다. 일본 신문을 번역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밤에는 다른 젊은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조국이 자유로워질 날에 대해, 그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윤보선은 그 대화들 속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현실은 암울했지만 이 사람들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구 선생이 윤보선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윤군,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 하네. 그가 말했습니다. 윤보선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임무입니까? 김구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난징에 있는 우리 연락책에게 전달해야 하네. 아주 중요한 문서일세. 만약 이것이 적의 손에 들어가면 우리 조직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네. 윤보선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2,000엔보다 무거웠습니다. 언제 출발해야 합니까? 오늘 밤일세. 기차는 자잔에 출발하네. 자네는 난징에 도착해서 푸른 용 찻집으로 가야 하네. 거기서 달이 밝다고 말하면 연락책이 나타날 것일세. 윤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걸까요? 그는 이제 막 조직에 합류한 신참이었습니다. 더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김구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심하게. 난징까지 가는 길은 위험하네. 일본 스파이들 뿐만 아니라 중국 군벌들의 검문소도 많네. 하지만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네. 윤보선은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 세면도구, 그리고 봉투. 그는 봉투를 옷 안쪽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명숙 여사가 그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드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윤보선은 감사하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이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조심하세요. 요즘 조직 안이 불안합니다. 누군가 정보를 세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윤보선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배신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 연락책 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너무 우연히 겹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정보를 흘린 것처럼요. 윤보선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번 임무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무도 완전히 믿지 마세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윤보선은 건물을 나섰습니다. 상하이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술집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윤보선은 그런 것들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걸어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윤보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따돌린 걸까요?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윤보선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경찰이 많았습니다. 중국 경찰뿐만 아니라 일본 경찰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승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표소로 가서 난징행 표를 샀습니다. 3등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중국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조선인이군요. 난징에 무슨 일로 갑니까?
친척을 만나러 갑니다. 윤보선이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통과시켰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윤보선은 불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통과시킨 걸까요? 기차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의 객실을 찾았습니다. 3등석은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고 공기는 탁했습니다. 윤보선은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중국인 승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년의 조선인으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가끔 윤보선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윤보선은 그 남자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였을까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상하이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명숙 여사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배신자, 조직 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리고 만약 그 배신자가 이번 임무에 대해 안다면 1시간쯤 지났을 때 그 조선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윤보선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쪽지를 윤보선의 무릎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윤보선은 놀라며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정에 빠졌습니다. 난징에 도착하면 체포될 것입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기차를 버리십시오. 윤보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이 쪽지를 보낸 걸까요? 그는 그 남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다른 객실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윤보선은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함정, 체포.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쪽지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기차가 다음 역에 정차했습니다. 작은 시골역이었습니다. 윤보선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내릴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 그는 김구 선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임무를 완수하라는 명령. 하지만 이명숙 여사의 경고도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완전히 믿지 마라. 윤보선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플랫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윤보선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방금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쪽지를 믿고 내렸겠습니까? 아니면 임무를 계속 수행했겠습니까? 작은 시골역의 대합실에서 윤보선은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역은 텅 비어 있었고 희미한 전등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옷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구 선생이 준 중요한 문서. 그는 봉투를 뜯어볼까 고민했습니다. 안에 정말 중요한 문서가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은 명령 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김구 선생을 믿고 싶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보선은 긴장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대합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쪽지를 건넨 그 조선인이었습니다. 남자는 윤보선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잘 판단하셨습니다. 만약 난징까지 갔다면 지금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을 겁니다. 윤보선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을 아십니까? 남자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당신 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임시정부 내부에 배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배신자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윤보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구 선생님이 저를 함정해?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김구 선생님은 모르십니다. 배신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김구 선생님께 거짓 정보를 주었습니다. 난징에 연락책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봉투 안의 문서는? 남자는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을 열어보십시오. 윤보선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백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 윤보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신자는 당신을 미끼로 쓰려 했습니다. 당신이 난징에 도착하면 일본 경찰이 당신을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다른 연락망을 파악하려 했던 겁니다. 당신은 희생양이었습니다. 윤보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배신자가 누구입니까?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박철수입니다. 당신이 상하이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만났던 그 사람입니다. 윤보선은 기억했습니다. 항구에서 자신을 맞이했던 중년의 남자, 친절하고 믿음직해 보였던 사람. 왜 그가 배신을 한 겁니까?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입니다. 일본 경찰이 그에게 매달 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3년 전부터 스파이였습니다. 그가 흘린 정보 때문에 수십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감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마침내 증거를 잡았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그가 일본 경찰과 만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윤보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상하이로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임시정부 건물로 가지 마십시오. 대신 이 주소로 가십시오. 그는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서 김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선생님께 연락했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윤보선은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림자입니다. 빛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합실을 떠났습니다. 윤보선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쪽지를 보았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상하이로 돌아가겠다고. 다음날 오후, 윤보선은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프랑스 조개지의 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구 선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군, 잘 왔네. 들어오게. 안에는 다른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없었습니다. 김구는 윤보선을 앉히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큰 위험에서 벗어났네. 만약 그 사람이 자네를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일본 경찰선에 있었을 것일세. 윤보선은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어젯밤 사라졌네. 우리가 그를 체포하려 했지만 그는 미리 눈치채고 도망쳤네. 아마 일본 조개지로 갔을 것일세. 거기서는 우리가 손댈 수 없네. 한 요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배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조직 내 다른 스파이들도 조심할 것입니다. 김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하지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네. 박철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네. 그리고 그는 윤보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군, 자네는 이제 우리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일세.
자네는 2번이나 일본 제국의 감시망을 뚫었네. 그리고 배신자의 함정에서도 살아남았네. 자네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네. 윤보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윤보선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철수는 왜 배신했을까요?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그림자 같은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윤보선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윤보선은 한 가지만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은 윤보선의 선택을 이해하십니까? 당신이라면 같은 길을 걸으셨겠습니까? 1935년 봄, 윤보선은 상하이를 떠나야 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압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임시정부는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윤보선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습니다. 자네는 미국으로 가게. 거기서 우리를 위해 자금을 모으고 독립운동을 알리는 거야. 자네의 영어 실력과 교육 배경이 도움이 될 것일세. 윤보선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이명숙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곧 떠납니다. 하지만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조국이 자유로워지는 날에. 이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윤 선생님.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세요.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출발 전날 밤, 윤보선은 상하이 거리를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보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곧 전쟁이 올 것이고 이 도시도 불타오를 것이라는 것을. 그는 한 찻집에 들어가 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쿄에서의 위험한 여정, 이천엔을 숨긴 책, 요코하마의 검문소, 상하이에서의 배신.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윤보선은 상하이 항구에 섰습니다. 미국행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과 다른 요인들이 그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잘 가게 윤군, 그리고 우리를 잊지 말게. 김구가 말했습니다.
윤보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배에 올랐습니다. 갑판에 서서 상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구 선생과 요인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작아져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윤보선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보선은 미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조국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국했습니다. 조국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윤보선은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곧 분단되었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치에 입문했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임기는 짧았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는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책을 읽고 회고록을 쓰고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어갔습니다. 화려한 업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24살 청년 시절 목숨을 걸고 3,000엔을 상하이로 가져간 일을, 배신자의 함정에서 살아남은 일을, 그리고 평생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일을. 1990년 윤보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화려한 조화도 긴 조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구석에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이명숨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관 앞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 선생님,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당신을 잊었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당신이 상하이에서 보여준 용기를, 당신이 지킨 신념을. 부디 편히 쉬십시오. 그녀는 꽃 한 송이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영웅을 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철수는 정말 배신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도 누군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상철은 정말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윤보선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는 인물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때로 진실을 숨기고 때로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윤보선이라는 한 청년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결국 조국의 자유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험난했고 결과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셨다면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윤보선 선생이 아직도 기억되는 곳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